김서연은 낡은 상가 건물 구석에 자리 잡은 작은 작업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회색빛 하늘 아래 빌딩들이 빼곡했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20대 초반의 그녀에게 이 좁고 초라한 공간은 현실의 무게와 꿈의 간극을 매일 상기시키는 곳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그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성한 공간이기도 했다. 몇 년 전 서연은 부모님으로부터 중요한 약속을 받았다. 해외 유학을 통해 전문 분야를 깊이 공부하고 돌아와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서연의 계획을 들은 아버지 김태호 씨는 의외로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다. 어머니 박미경 씨 역시 딸의 꿈을 응원한다며 힘을 실어주었다. 조건은 하나였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부모님이 정해준 시점에 맞춰 계획을 실행하는 것. 서연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다른 형제들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아본 적 없던 서연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악착같이 공부하고 관련 경험을 쌓고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다. 약속된 자금만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서연에게는 3살 터울의 오빠 김준영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준영은 부모님의 골든 차일드였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든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은 언제나 준영에게 쏠렸다. 준영이 초등학교 때 친구를 때려 코피를 터뜨렸을 때도,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도, 심지어 대학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 부모님은 준영을 감쌌다. 남자는 원래 좀 그래야 한다. 다 크면서 배우는 거지. 아들 앞길 막으면 안 된다는 식의 변명이 늘 따라붙었다. 반면 서연은 사소한 실수에도 엄격한 잣대가 들이밀어졌다.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 조신하게 행동해야지. 너는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준영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유처럼 들렸다. 부모님은 준영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다. 좋은 학원, 비싼 과외, 심지어 졸업 후 변변한 직업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준영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주려다 서연의 외할아버지에게 크게 혼이나 무산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별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를 느꼈다. 왜 자신은 늘 알아서 잘해야 하는 존재이고 오빠는 늘 케어받아야 하는 존재일까? 부모님의 사랑은 왜 이리 불공평할까? 그런 생각에 잠길 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또 했다. 하지만 유학 자금 약속을 받은 후 서연은 그 약속만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준영은 대학 졸업 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부모님은 이번에도 아들의 도전이라며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서연은 오빠가 부디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성공하기를 바랐다. 오빠의 성공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빠의 문제가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같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거나 준영이 안부를 묻는 전화가 전부였는데 그날은 두 분 모두 목소리에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서연아, 지금 어디니?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이어받았다. 우리 딸, 요즘 바쁘지?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미안하다, 이런 얘기에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돌리며 망설였다. 준영이 요즘 좀 힘들다는 이야기, 사업이 생각대로 안 풀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준영이가 이번에 투자했던 게 문제가 좀 생겼어. 아니, 문제가 좀 크게 생겼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친구가 사기를 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 판단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빚을 엄청나게 졌어.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있고 사채까지 쓴 모양이야. 서연은 머리가 멍해졌다. 준영이 또 사고를 쳤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다.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졌다. 마치 미리 준비한 말을 뱉어내듯. 네,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돈 있지 않니? 그거 좀 써야 할 것 같다. 준영이 빚을 당장 막지 않으면 우리 집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 서연은 숨을 멈췄다. 유학 자금. 자신의 꿈을 위해 부모님의 약속만을 믿고 수년간 준비해온 그 돈을 오빠의 빚 때문에 써야 한다니.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제 유학 자금이잖아요. 저 그거 믿고 다 준비했는데. 알아.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쩌겠니? 지금은 준영이 살리는 게 먼저야. 네 오빠가 잘못되면 우리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과 강요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다. 서연아, 네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정말 죽으려고까지 했대. 부모로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니? 네가 좀 이해해줘야 한다. 내 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먼저 아니겠니? 가족. 또 가족이라는 단어였다. 오빠의 무책임함과 부모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위기를 왜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해라뇨?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빠가 사고 친 걸 왜 제가 책임져야 하죠? 부모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 유학 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목소리 낮춰라, 김서연.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권위적으로 변했다. 그 돈이 누구 돈인데 네가 함부로 해라 말아야. 우리가 네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키웠잖아. 그 돈도 다 우리 돈이야. 우리가 필요해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을 키웠으니 대학 등록금을 대줬으니 약속했던 미래 자금마저도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는 논리라니. 그녀는 부모님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에 치를 떨었다. 상관없다고요? 제 미래가 달린 돈인데요? 약속은 왜 하셨어요? 약속 안 하셨으면 제가 처음부터 제 힘으로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네가 좀 고생하면 되지. 내 오빠는 지금 죽을 위기라고. 내까짓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학? 창업?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야 지금. 어머니의 비난이 쏟아졌다. 서연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서연의 감정이나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골든차일드인 아들과 자신들의 체면 그리고 재산만이 중요했다. 알겠어요. 서연은 힘없이 말했다. 제가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저도 이제 부모님께 기대할 거 없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니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셨고 제 미래를 오빠 문제 해결에 쓰기로 하셨어요. 그럼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죠.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슬픔보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더 컸다. 작업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수년간의 노력이, 꿈이,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다. 약속된 자금 없이 유학이나 창업은 불가능했다. 당장 생활비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백지화해야 할 판이었다. 막막함과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문득 외조부모님이 떠올랐다. 부모님과는 달리 외조부모님은 서연에게 늘 따뜻하고 지지적이셨다. 특히 외할머니 최은숙 여사는 서연이 부모님으로부터 차별받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곤 했다. 외할아버지 이정수 씨는 과묵하지만 서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외조부모님께 이런 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연로하신 두 분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오빠의 무책임함과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다. 외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부모님이 준영의 빚 때문에 서연의 유학 자금을 가져갔다는 말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부모가 어쩌자고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한 거냐. 서연은 울먹이며 자신이 얼마나 실망하고 힘든지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털어놓았다. 외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서연아, 울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잖니. 네 부모가 잘못한 거다. 네 꿈, 네 미래, 그거 포기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 할미랑 나는 다 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 돈이 너무 커요. 제가 어떻게 마련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네가 왜 부담이냐? 내 부모가 못하면 우리가 하면 되지. 걱정 마라. 네 유학자금, 네 창업자금, 네가 필요한 돈 우리가 다 대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네 공부하고 네 계획대로 해라. 서연은 외할아버지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을 멈췄다.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에게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다음 날 서연은 부모님께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외조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외조 부모님 댁은 마당이 넓은 정갈한 한옥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각박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외할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다. 우리 강아지 얼마나 힘들었니?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목소리에 서연은 다시 눈물이 터졌다. 마당에 앉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앞에서 부모님의 편애, 오빠의 무책임함, 그리고 이번 약속 파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았던 차별과 상처, 그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까지 숨겨왔던 속마음을 모두 드러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외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외할머니는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셨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난 후 외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다. 네 부모가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자식 키우는 도리를 저버렸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서연아, 네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혼자 끙끙 앓았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진다. 다시는 내 부모에게 그런 대우받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히 해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마라. 외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김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부모님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듣고 싶지 않아 잠시 자리를 피했다.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외조부모님 댁의 익숙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오래된 감나무, 외할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텃밭, 마루에 놓인 낡은 평상. 이곳은 언제나 서연에게 안식처였다. 얼마 후 외할머니가 서연을 불렀다. 외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와 통화했다.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겪은 일, 그리고 내 부모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전부 내게 상속할 거라고 말했다. 내 부모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아들의 빚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탐내는 재산을 담보로 내 미래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서연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외조 부모님이 자신을 돕기 위해 상속 계획까지 바꾸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부모님에게 직접 통보하며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해야 할 일이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내 부모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을 버렸다. 그런 자식의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 이 재산은 네가 네 능력으로 네 꿈을 이루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 외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네가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주지 못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우리에게 기대면 된다.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다. 그날 밤 서연은 외조부모님 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수년 만에 느껴보는 깊고 안정적인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모님과 오빠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들의 비난과 변명, 감정적인 호소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외조부모님 댁에서 며칠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유학 및 창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는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인했다. 외할머니는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셨다.
두 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서 서연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부모님과 오빠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차단했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며칠 후 몇몇 친척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연을 비난하거나 설득하려는 내용이었다. 서연아, 내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 네가 너무 심했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연락을 끊냐. 외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렇게까지 하냐. 네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지. 네가 너무 이기적이다. 서연은 친척들의 말에 다시 상처받았다. 그들은 부모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서연을 판단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한 일, 수년간의 편애, 약속 파기,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외조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 부모가 잘못한 거다. 내가 왜 부담이냐.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서연은 친척들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삼촌, 이모, 고모, 외숙모, 외삼촌은 저희 집안 사정을 정확히 모르십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깨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시잖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도요. 제 미래를 걸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오빠의 잘못 때문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책임을 저에게 지우려 하셨고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저는 이제 그분들께 감사하며 제 길을 갈 겁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자 친척들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일부는 계속해서 서연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서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셨다. 약속했던 유학 자금과 초기 창업 자금, 그리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 서연은 외조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빠 김준영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부모님은 상속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준영에게 더 강하게 압박했지만 준영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부모님은 상속 문제 때문에 외조 부모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서연에게 연락하여 다시 관계를 시도하려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어머니 박미경 씨로부터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처음에는 서연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곧이어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지, 서연이 얼마나 매정하게 자신들을 버렸는지, 그리고 상속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내 오빠가 잘못되면 너도 부모 잃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식의 감정적인 협박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상속 재산만이 목적일 뿐 서연의 안부나 행복은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짧게 답장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할 것도 부모님을 이해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이 책임지세요. 저도 제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연락처를 다시 차단했다. 아버지와 오빠의 연락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차단 상태를 유지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관계 단절 후 서연은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부모님의 편애와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 낮은 자존감 등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사는 서연이 겪은 일이 결코 서연의 잘못이 아니며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 등을 배웠다. 상담을 통해 서연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임을 깨닫고 부모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주말마다 외조 부모님 댁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사업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해 주셨고 외할머니는 서연의 건강과 마음을 살뜰히 챙겨주셨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에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대학 시절 서연의 재능을 알아봐준 멘토 교수님도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셨다. 교수님은 서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다. 서연은 교수님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몇몇 믿을 만한 친구들도 서연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서연은 이들을 통해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도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배웠다. 이들이 서연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서연은 외조 부모님의 지원하에 유학 준비를 마치거나 혹은 작은 규모로 창업을 시작하여 첫 발을 내디뎠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부모님과 오빠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근황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께서 서연에게 중요한 서류를 보여주셨다. 상속 관련 서류였다. 외조 부모님의 모든 재산이 서연에게 상속되도록 이미 법적인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부모님께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중에 서연에게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할 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라고 외할아버지는 설명하셨다. 상속 재산 때문에 억지로 사과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서연은 외조 부모님의 깊은 뜻과 사랑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부모님으로부터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였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의 능력과 인품을 믿고 서연이 그 재산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이라 믿어주셨다. 이제 서연은 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아끼고 지지하며 부당함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의 기대로부터, 오빠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작업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사업 계획서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꿈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외조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나갈 미래.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좁지만 온전히 자신의 공간인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과거의 가족은 뒤로하고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과 함께 서연은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몇 년 전 서연은 부모님으로부터 중요한 약속을 받았다. 해외 유학을 통해 전문 분야를 깊이 공부하고 돌아와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겠다는 서연의 계획을 들은 아버지 김태우 씨는 의외로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다. 어머니 박미경 씨 역시 딸의 꿈을 응원한다며 힘을 실어주었다. 조건은 하나였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부모님이 정해준 시점에 맞춰 계획을 실행하는 것. 서연은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다른 형제들처럼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아본 적 없던 서연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악착같이 공부하고 관련 경험을 쌓고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다. 약속된 자금만 있다면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서연에게는 3살 터울의 오빠 김준영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준영은 부모님의 골든 차일드였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를 일으키든 아니든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은 언제나 준영에게 쏠렸다. 준영이 초등학교 때 친구를 때려 코피를 터뜨렸을 때도,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다 걸렸을 때도, 심지어 대학 등록금을 제때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조차 부모님은 준영을 감쌌다. 남자는 원래 좀 그래야 한다. 다 크면서 배우는 거지. 아들 앞길 막으면 안 된다는 식의 변명이 늘 따라붙었다.
반면 서연은 사소한 실수에도 엄격한 잣대가 들이밀어졌다.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 조신하게 행동해야지. 너는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준영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이유처럼 들렸다. 부모님은 준영에게 아낌없이 투자했다. 좋은 학원, 비싼 과외, 심지어 졸업 후 변변한 직업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준영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주려다 서연의 외할아버지에게 크게 혼이나 무산된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별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를 느꼈다. 왜 자신은 늘 알아서 잘해야 하는 존재이고 오빠는 늘 케어받아야 하는 존재일까? 부모님의 사랑은 왜 이리 불공평할까? 그런 생각에 잠길 때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유학자금 약속을 받은 후 서연은 그 약속만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독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으며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 준영은 대학 졸업 후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 부모님은 이번에도 아들의 도전이라며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서연은 오빠가 부디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성공하기를 바랐다. 오빠의 성공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빠의 문제가 더 이상 부모님을 통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연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 같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거나 준영이 안부를 묻는 전화가 전부였는데 그날은 두 분 모두 목소리에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서연아, 지금 어디니? 너한테 할 얘기가 좀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적인 톤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전화를 이어받았다. 우리 딸, 요즘 바쁘지?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미안하다 이런 얘기해서. 불안감이 엄습했다.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부모님 한동안 발을 돌리며 망설였다. 준영이 요즘 좀 힘들다는 이야기, 사업이 생각대로 안 풀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준영이가 이번에 투자했던 게 문제가 좀 생겼어. 아니, 문제가 좀 크게 생겼다.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친구가 사기를 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잘못 판단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빚을 엄청나게 졌어.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있고 사채까지 쓴 모양이야. 서연은 머리가 멍해졌다. 준영이 또 사고를 쳤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다. 부모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래서 말인데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하게 굳어졌다. 마치 미리 준비한 말을 뱉어내듯. 내 유학 자금으로 모아둔 돈 있지 않니? 그거 좀 써야 할 것 같다. 준영이 빚을 당장 막지 않으면 우리 집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 서연은 숨을 멈췄다. 유학 자금. 자신의 꿈을 위해 부모님의 약속만을 믿고 수년간 준비해온 그 돈. 그 돈을 오빠의 빚 때문에 써야 한다니. 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은 제 유학 자금이잖아요. 저 그거 믿고 다 준비했는데. 알아.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어쩌겠니? 지금은 준영이 살리는 게 먼저야. 내 오빠가 잘못되면 우리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과 강요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다. 서연아, 네 오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정말 죽으려고까지 했대. 부모로서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니? 네가 좀 이해해줘야 한다. 내 꿈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먼저 아니겠니? 가족. 또 가족이라는 단어였다. 오빠의 무책임함과 부모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위기를 왜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서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해라뇨? 제가 뭘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빠가 사고 친 걸 왜 제가 책임져야 하죠? 부모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 유학 자금은 절대 손대지 않겠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목소리 낮춰라, 김서연.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권위적으로 변했다. 그 돈이 누구 돈인데 네가 함부로 해라 말아야. 우리가 내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키웠잖아. 그 돈도 다 우리 돈이야. 우리가 필요해서 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을 키웠으니 대학 등록금을 대줬으니 약속했던 미래 자금마저도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는 논리라니. 그녀는 부모님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에 치를 떨었다. 상관없다고요? 제 미래가 달린 돈인데요. 약속은 왜 하셨어요? 약속 안 하셨으면 제가 처음부터 제 힘으로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네가 좀 고생하면 되지. 네 오빠는 지금 죽을 위기라고. 내까짓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유학, 창업, 그런 한가한 소리 할 때야 지금. 어머니의 비난이 쏟아졌다. 서연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서연의 감정이나 미래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골든차일드인 아들과 자신들의 체면 그리고 재산만이 중요했다. 알겠어요. 서연은 힘없이 말했다. 제가 뭘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저도 이제 부모님께 기대할 거 없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니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셨고 제 미래를 오빠 문제 해결에 쓰기로 하셨어요. 그럼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죠.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슬픔보다는 분노와 배신감이 더 컸다. 작업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수년간의 노력이, 꿈이,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느낌이었다. 약속된 자금 없이 유학이나 창업은 불가능했다. 당장 생활비와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백지화해야 할 판이었다. 막막함과 절망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문득 외조부모님이 떠올랐다. 부모님과는 달리 외조부모님은 서연에게 늘 따뜻하고 지지적이셨다. 특히 외할머니 최은숙 여사는 서연이 부모님으로부터 차별받을 때마다 마음 아파하며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곤 했다. 외할아버지 이정수 씨는 과묵하지만 서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외조부모님께 이런 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연로하신 두 분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꿈과 미래를 오빠의 무책임함과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심호흡을 하고 외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 제대로 말하기 어려웠다. 외할아버지는 차분하게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부모님이 준영의 빚 때문에 서연의 유학 자금을 가져갔다는 말에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 부모가 어쩌자고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한 거냐. 서연은 울먹이며 자신이 얼마나 실망하고 힘든지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털어놓았다. 외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서연아, 울지 마라. 네 잘못이 아니잖니. 네 부모가 잘못한 거다. 네 꿈, 네 미래, 그거 포기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네 할미랑 나는 다 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 돈이 너무 커요. 제가 어떻게 마련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네가 왜 부담이냐? 네 부모가 못하면 우리가 하면 되지. 걱정 마라. 네 유학자금, 네 창업자금, 내가 필요한 돈 우리가 다 대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네 공부하고 네 계획대로 해라. 서연은 외할아버지의 단호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을 멈췄다.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에게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하셨다.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며. 다음 날 서연은 부모님께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외조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외조부모님 댁은 마당이 넓은 정갈한 한옥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각박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외할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다. 우리 강아지 얼마나 힘들었니? 외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목소리에 서연은 다시 눈물이 터졌다. 마당에 앉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앞에서 부모님의 편애, 오빠의 무책임함, 그리고 이번 약속 파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았던 차별과 상처, 그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까지 숨겨왔던 속마음을 모두 드러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외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외할머니는 말없이 서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셨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난 후 외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다. 내 부모가 정말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자식 키우는 도리를 저버렸어.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서연아, 네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혼자 끙끙 앓았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진다. 다시는 내 부모에게 그런 대우받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히 해줄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마라. 외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김태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부모님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듣고 싶지 않아 잠시 자리를 피했다.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외조 부모님 댁의 익숙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오래된 감나무, 외할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텃밭, 마루에 놓인 낡은 평상. 이곳은 언제나 서연에게 안식처였다. 얼마 후 외할머니가 서연을 불렀다. 외할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다. 내 아버지와 통화했다. 외할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겪은 일, 그리고 내 부모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분명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전부 내게 상속할 거라고 말했다. 내 부모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했다.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담보로 아들의 빚을 막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탐내는 재산을 담보로 내 미래를 지키겠다고 했다. 그게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서연은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 외조 부모님이 자신을 돕기 위해 상속 계획까지 바꾸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부모님에게 직접 통보하며. 할아버지, 그게 정말이세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다, 해야 할 일이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내 부모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식을 버렸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 이 재산은 내가 네 능력으로 네 꿈을 이루는 데 쓰여야 마땅하다. 외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네가 힘들 때 기댈 곳이 되어주지 못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우리에게 기대면 된다. 우리가 내 진짜 가족이다. 그날 밤 서연은 외조부모님 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다. 수년 만에 느껴보는 깊고 안정적인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모님과 오빠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그들의 비난과 변명, 감정적인 호소에 더 이상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외조부모님 댁에서 며칠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유학 및 창업 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고는 필요한 자금 규모를 확인했다. 외할머니는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셨다. 두 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서 서연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부모님과 오빠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차단했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며칠 후 몇몇 친척들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서연을 비난하거나 설득하려는 내용이었다. 서연아, 네 부모님 말씀 들어보니 네가 너무 심했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연락을 끊냐. 외할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렇게까지 하냐. 내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가족끼리 좀 돕고 살아야지. 네가 너무 이기적이다. 서연은 친척들의 말에 다시 상처받았다. 그들은 부모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서연을 판단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한 일, 수년간의 편애, 약속 파기,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 했던 사실은 알지도 못한 채.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외조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 부모가 잘못한 거다. 내가 왜 부담이냐. 내가 우리에게 와줘서 고맙다. 서연은 친척들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삼촌, 이모, 고모, 외숙모, 외삼촌은 저희 집안 사정을 정확히 모르십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깨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시잖아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도요. 제 미래를 걸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오빠의 잘못 때문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 책임을 저에게 지우려 하셨고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로 하셨고 저는 이제 그분들께 감사하며 제 길을 갈 겁니다. 저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자 친척들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일부는 계속해서 서연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서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셨다. 약속했던 유학 자금과 초기 창업 자금, 그리고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 서연은 외조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이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빠 김준영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다. 부모님은 상속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준영에게 더 강하게 압박했지만 준영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부모님은 상속 문제 때문에 외조 부모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서연에게 연락하여 다시 관계를 시도하려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어머니 박미경 씨로부터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처음에는 서연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곧이어 자신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쌍한지, 서연이 얼마나 매정하게 자신들을 버렸는지, 그리고 상속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네 오빠가 잘못되면 너도 부모 잃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식의 감정적인 협박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텅 빈 느낌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상속 재산만이 목적일 뿐 서연의 안부나 행복은 진심으로 궁금해하지 않았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짧게 답장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기대할 것도 부모님을 이해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이 책임지세요. 저도 제 삶을 살겠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연락처를 다시 차단했다. 아버지와 오빠의 연락처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차단 상태를 유지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관계 단절 후 서연은 심리상담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부모님의 편애와 배신으로 인한 트라우마, 낮은 자존감 등을 치유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사는 서연이 겪은 일이 결코 서연의 잘못이 아니며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 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 등을 배웠다. 상담을 통해 서연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임을 깨닫고 부모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다. 주말마다 외조 부모님 댁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사업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조언해 주셨고 외할머니는 서연의 건강과 마음을 살뜰히 챙겨주셨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에게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대학 시절 서연의 재능을 알아봐준 멘토 교수님도 서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셨다. 교수님은 서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개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다. 서연은 교수님과의 교류를 통해 학문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 몇몇 믿을 만한 친구들도 서연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은 서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서연은 이들을 통해 혈연이 아닌 관계에서도 깊은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배웠다. 이들이 서연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서연은 외조 부모님의 지원하에 유학 준비를 마치거나 혹은 작은 규모로 창업을 시작하여 첫 발을 내디뎠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다. 부모님과 오빠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근황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외할아버지께서 서연에게 중요한 서류를 보여주셨다. 상속 관련 서류였다. 외조 부모님의 모든 재산이 서연에게 상속되도록 이미 법적인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부모님께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나중에 서연에게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시도할 때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라고 외할아버지는 설명하셨다. 상속 재산 때문에 억지로 사과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서연은 외조부모님의 깊은 뜻과 사랑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부모님으로부터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였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의 능력과 인품을 믿고 서연이 그 재산을 가치 있게 사용할 것이라 믿어주셨다. 이제 서연은 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아끼고 지지하며 부당함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묶어두지 못했다. 그녀는 부모의 기대로부터, 오빠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 작업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며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사업 계획서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꿈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외조부님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나갈 미래.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좁지만 온전히 자신의 공간인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과거의 가족은 뒤로하고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과 함께. 서연은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부모님의 약속 파기와 외조부모님의 단호한 개입 이후 김서연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부모님은 상속 재산 문제로 인해 외조부모님과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서연을 향한 비난과 원망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 김태호 씨는 외할아버지 이정수 씨에게 전화하여 사위 될 사람을 이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냐? 딸 자식이 부모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다는 식의 막말을 퍼부었다. 어머니 박미경 씨는 서연에게 밤낮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이럴 수 있냐? 내 오빠가 죽으면 네 책임이다. 너 때문에 집안 망하게 생겼다며 감정적으로 서연을 몰아붙였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렸다. 비난과 저주 그리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들이 서연의 마음을 후벼 팠다. 자신이 정말 이기적인 걸까? 부모님 말씀처럼 오빠의 위기를 외면하고 자신의 꿈만 쫓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오랜 시간 부모님의 편애 속에서 자라며 내면화된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심리상담을 시작하면서 서연은 점차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상담사는 서연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부모님의 약속 파기는 자녀의 미래를 담보로 한 명백한 배신 행위이며 그 책임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오빠분의 문제는 오빠분과 부모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서연 씨가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담사의 말은 서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비난이 자신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시도일 뿐임을 깨달았다.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가 없었다. 서연은 부모님과 오빠의 모든 연락을 다시 한번 차단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읽지 않기로 결심했다. 휴대폰에서 부모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 주고받았던 메시지 기록 등을 모두 삭제했다. 물리적인 단절뿐 아니라 감정적인 단절을 시도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의 단호한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 외할머니는 서연에게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해라. 내가 힘들면 언제든 우리에게 와서 쉬어라고 말씀해 주셨다. 외할아버지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더 이상 서연이에게 연락하여 괴롭히지 마라. 만약 계속 서연이를 힘들게 한다면 상속 문제는 물론이고 너희가 가진 다른 재산 문제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셨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의 단호함 덕분에 부모님의 직접적인 괴롭힘은 점차 줄어들었다. 서울에 있는 서연의 작업실은 외조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옮길 수 있었다. 대학가 근처의 낡은 건물에서 벗어나 조금 더 넓고 채광이 좋은 곳으로. 이곳에서 서연은 자신의 창업 아이템인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브랜드 개발에 몰두했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셨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다. 멘토 교수님은 서연의 디자인 스케치와 사업 계획을 보시고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다. 서연 씨, 이 아이디어 정말 좋아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현대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춘 디자인이네요.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분야 전문가들이 있으니 소개해 줄게요. 교수님의 격려는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부모님으로부터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인정이었다. 서연은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시제품을 만들었다. 외조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금이 있었지만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 이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외조 부모님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기 때문이다. 오빠 김준영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부모님은 준영의 빚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까지 위험해지자 뒤늦게 준영을 다그쳤지만 이미 버릇이 된 무책임함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준영은 부모님에게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해결책 없이 우울해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부모님의 편애가 결국 준영에게도 독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이었다. 서연은 오빠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체념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오빠 역시 부모님의 잘못된 양육 방식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가 서연에게 입힌 피해와 그에 대한 무관심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오빠는 서연의 유학 자금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도 서연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님이 해결해 주겠거니 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서연은 시제품을 완성하고 온라인으로 작은 판매를 시작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정갈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젊은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첫 주문이 들어왔을 때 서연은 작업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의 약속 파기 이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절망감이 떠올랐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작은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외조 부모님과 멘토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의 첫 판매 소식에 당신 일처럼 기뻐하셨다. 외할아버지는 우리 서연이 역시 될 줄 알았다며 호탕하게 웃으셨고, 외할머니는 고생 많았다. 우리 강아지 앞으로 더 잘 될 거다라며 서연을 안아주셨다. 외조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는 서연에게 어떤 비난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부모님은 서연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서연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외조 부모님의 상속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아버지 김태호 씨는 분명 후회했을 것이다. 어머니 박미경 씨는 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연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하지 않았다. 아니,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서연에게 입힌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연을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자신의 작은 브랜드를 조금씩 성장시켜 나갔다.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에도 참여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외조 부모님의 지원금은 사업 자금으로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서연은 이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해 나가고 있었다. 외조 부모님은 서연의 성장을 보며 흐뭇해하셨고 서연은 외조 부모님께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다. 오빠 김준영은 결국 부모님의 도움으로 빚을 일부 해결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부모님은 준영의 문제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상속 재산마저 서연에게 넘어간 사실 때문에 외조 부모님과 서연을 원망하며 고립되어 갔다.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는 예전의 활기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은 부모님과 오빠의 삶에 대해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의 삶에서 지워진 존재들이었다. 가끔 과거의 상처가 불쑥 떠오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을 건강하게 마주하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다. 심리 상담은 계속되었고 서연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외조 부모님 댁은 여전히 서연의 안식처였다.
주말에 외조부님 댁에 가서 마당의 꽃들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서연이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었다. 멘토 교수님은 서연의 사업 성장을 보며 제안을 하나 하셨다. 해외에서 열리는 디자인 박람회에 서연의 브랜드를 출품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께 약속받았던 유학은 가지 못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해외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해외 박람회 준비를 위해 서연은 더욱 바빠졌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고 영문 브로슈어를 만들고 해외 바이어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이 과정에서 외조부모님의 재정적 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의 도전을 자랑스러워하셨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 다가왔다. 서연은 설렘과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작업실에 앉아 완성된 제품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부모님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절망, 외조부모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감사함, 그리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겪었던 어려움들. 이 모든 과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박람회는 성공적이었다. 서연의 디자인은 해외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된 서연의 제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장에서 주문 계약도 몇 건 성사되었고 해외 유명 편집숍 입점 제안도 받았다. 서연은 꿈만 같은 현실에 감격했다. 부모님의 약속 없이도, 아니 부모님의 배신 덕분에 오히려 더 강해져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박람회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외조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을 보자마자 뜨거운 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셨다. 외할머니는 서연을 꼭 안아주며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내가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어.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다. 이게 다 내 능력 덕분이다. 라며 칭찬해 주셨다. 서연은 외조부모님께 박람회에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응원해 주셨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내 부모에게 내 소식 전해 들었다. 박람회에서 네가 잘했다는 이야기 듣고 놀랐다고 하더구나.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부모님이 자신의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에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내 부모가 너에게 연락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싶어하고 상속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내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서연은 외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모님이 미안해한다고?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상속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떠올리면 그 어떤 사과도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분들이 정말 미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상속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솔직히 이제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그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분들 없이도 저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지지 덕분에요. 외할아버지는 서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더 강요할 수는 없지. 내가 선택한 길을 우리가 존중해야지. 외할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네 편이다. 내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다면 그것도 내 선택이고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 외조부모님의 변함없는 지지에 서연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 아니면 그저 상속 재산 때문에 혹은 딸이 예상외로 잘 나가니까 다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걸까? 어떤 이유든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내렸다. 부모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차단이 풀려 있는지 확인하고 보낸 메시지였다. 부모님께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소식을 들으셨다는 것도 압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미안함을 느끼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모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부모님의 진심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제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지원이나 인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힘으로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분들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메시지 이후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서연은 다시 부모님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답장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부모님에게서 독립했고 그들의 삶에서 벗어났다. 부모님은 서연의 메시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분노했을까? 절망했을까? 아니면 뒤늦은 후회를 했을까? 오빠 김준영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서연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시간이 흘러 서연의 브랜드는 더욱 성장했다.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쌓으며 성공적인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의 성공을 가장 기뻐해 주셨다. 서연은 외조부모님께 받은 상속 재산을 단순히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전통 공예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외조부모님의 뜻대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재산을 활용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의 선한 영향력을 보며 더욱 자랑스러워하셨다. 외할머니는 서연에게 내가 가진 재능과 마음을 좋은 곳에 쓰는구나. 내 부모에게 물려줬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라며 흐뭇해하셨다. 서연은 외조부모님의 사랑과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상속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과 오빠의 소식은 더 이상 서연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오지 않았다. 가끔 아주 먼 친척을 통해 단편적인 소식이 전해질 뿐이었다. 김태우 씨와 박미경 씨는 여전히 상속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들 김준영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연과 외조부모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결국 돈과 체면에 대한 집착이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삶마저 불행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부모님의 불행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삶에 집중했다. 사랑하는 외조부모님, 든든한 멘토 교수님, 그리고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친구들과 함께 이들이 서연의 진짜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과거의 가족은 서연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선택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은 서연에게 사랑과 지지 그리고 행복을 주었다. 어느덧 외조부모님은 연로하셔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다. 서연은 사업으로 바빴지만 외조부모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두 분을 살뜰히 보살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의 손을 잡고 내 덕분에 남은 생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서연은 외조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다. 외할아버지 이정수 씨와 외할머니 최은숙 여사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서연은 슬펐지만 두 분이 자신에게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재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었다. 장례식에는 서연의 부모님과 오빠는 오지 않았다. 혹은 왔더라도 서연은 그들을 마주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서연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외조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은 서연의 손에서 더욱 의미 있게 사용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젊은 예술가 지원재단을 더욱 키우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존경받는 사회운동가로 성장했다. 가끔 문득 부모님과 오빠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때의 상처나 분노를 느끼지는 않았다. 그저 지나간 시간 속의 인물들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은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서연은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배신은 서연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외조 부모님의 사랑은 서연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서연의 작업실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바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행복하고 의미 있었다. 더 이상 부모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지 않았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러 서연은 30대가 되었다. 그녀의 브랜드는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고 그녀는 젊은 사업가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외조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단은 서연의 노력으로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서연의 지원 덕분에 꿈을 펼칠 수 있었다. 전통 공예 기술 계승 프로젝트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잊혀져 가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데 기여했다. 서연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잊지 않았다. 그 상처는 그녀를 더 단단하고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가족 내 편애나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부모님과 오빠의 소식은 이제 거의 들려오지 않았다. 아주 드물게, 정말 드물게 먼 친척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변함없는 그들의 삶을 이야기했다. 김태우 씨와 박미경 씨는 여전히 상속 문제와 김준영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다는 이야기. 김준영은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며 제대로 된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부모님의 돈에 대한 집착과 편애가 자녀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삶에 대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움조차 들지 않는 완전히 남이 된 이야기였다. 서연의 곁에는 그녀의 새로운 가족들이 있었다.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힘들 때마다 묵묵히 지지해주는 친구들. 사업적으로 그리고 인생의 멘토로서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교수님. 그리고 비록 세상에 안 계시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외조부모님. 외조부모님이 남기신 한옥집은 서연에게 여전히 중요한 공간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 그곳에 가서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곳에서 서연은 외조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의 뿌리를 되새겼다. 어느 날 서연은 외조부모님 댁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외조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오래된 통장 몇 개가 들어있었다. 통장들을 살펴보던 서연은 깜짝 놀랐다. 외조부모님이 서연의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두신 통장들이었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매달 꼬박꼬박 입금된 기록들이 외조부모님이 서연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깊이 사랑해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부모님의 편애 속에서 서연이 느꼈을 소외감을 외조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말없이 서연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서연은 통장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 그리고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외조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치유되는 듯했다. 외조부모님은 서연에게 재산뿐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가장 귀한 유산을 남겨주셨다. 서연은 외조부모님이 남기신 재산과 스스로 이룬 성공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치유 및 건강한 독립을 주제로 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았다. 부모님의 편애와 배신, 오빠의 무책임함,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고통. 하지만 동시에 외조부모님의 사랑, 멘토와 친구들의 지지,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과정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아픔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희망과 치유, 그리고 독립에 대한 이야기였다. 책이 출간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과 소통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어느 날 책 출판 기념 북토크 행사장에서 한 기자가 서연에게 질문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이나 오빠분과 다시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는 지금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분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과거의 가족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보다는 체념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북토크장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보다는 빌딩의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외조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밝은 별이 언제나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모님의 배신은 그녀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외조 부모님의 사랑은 그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었다. 김서연은 이제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부모의 편애와 재정적 배신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회복력과 진정한 사랑의 힘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세월은 덧없이 흘렀고 김서연은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고 그녀가 설립한 재단은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서연은 여전히 바쁘게 살았지만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주말에는 외조 부모님 댁에 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멘토 교수님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그녀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부모님과 오빠의 소식은 이제 정말 가뭄에 콩나듯 들려왔다. 아주 드물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큰 집안 행사가 있을 때 물론 서연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연의 지지하는 친척들을 통해 전해지는 소식이었다. 김태우 씨와 박미경 씨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 여전히 김준영의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상속재산 문제 때문에 친척들과도 소원해졌다는 이야기 등이 전부였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김준영은 결국 부모님의 기대와 지원 속에서도 제대로 자립하지 못했다. 사업은 망했고 부모님에게 계속